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10월입니다. 10월 2일 일요일 뉴스의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뉴스의 라이브 팀이 뽑은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라이브 픽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퇴근길 미행 의혹을 받고 있는 한 유튜브 채널 관련자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취재 행위일 뿐이다, 스토킹이다,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성남FC의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와 최측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의 정치쇼라고 반박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북한 음식점에서 일하던 여성 종업원 5명이 탈북해 한국에 들어와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외화벌이를 하던 북한 식당 직원들이 집단 탈북한 건 2016년 중국 유경식당 직원 13명 이후 두 번째입니다. 네, 뉴스 분석 함께할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네, 이도훈 문화일보 논설위원, 구정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나오셨고요. 네, 김관옥 정치연구소 미니 소장, 장현주 전 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도 함께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첫 소식은 당장 이틀 앞으로 다가온 국감 관련된 소식부터 전해볼까 합니다. 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이번 주 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24일까지 14개 상임위가 국감을 하게 되고 그 다음 달 3일까지 3곳의 상임위 감사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피감 기간만 780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자, 그중에서도 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이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이 굉장히 관심이 가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박진 외교부 장관의 이 해임 건의안과 해임 건의안 거부 사태 때문인데요. 자, 구자웅 차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오영환 원내대변인의 지금 발언 보시고 계시지만 박진 장관이 소임을 다하겠다는 이 태도를 유지한다. 이렇다면은 저희 또한 외교부 장관의 출석을 허용치 않는 방안을 고민해 볼 수밖에 없다. 국감을 아예 못 받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이 국정감사라고 하면 이제 국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행정부가 과연 이 국민의 어떤 행복 그리고 국가 이익을 위해서 이 정책, 그 국정을 잘 운영했는지를 감시하는 이 행사거든요. 네. 1년에 뭐 한 20여 일 집중적으로 국정감사를 하는데, 그런데 이번 국감의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 첫 국감이라는 상징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최근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관련된 이 논란이 이번 국감에도 상당히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민주당에서는 지금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이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해임 건의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그러니까 사실상 민주당의 요구를 거부한 모양새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박진 장관에 대해서도 이 국회 차원에서 보이콧을 하겠다, 국감에 출석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지금 엄포를 놓고 있기 때문에 내용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박진 장관이 이 국감 피감기관 수장으로서 국감에 출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비본질적인 요소가 이 본질적인 국정감사라는 본질을 좀 흐릴 가능성이 높아져 보입니다. 네, 자, 법사위 국감도 바로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검수완박 관련한 논의도 있을 텐데요, 소장님. 좀 주요 쟁점들은 어떤 게 다뤄질까요? 아무래도 뭐 검수완박의 문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로 이제 집중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김남국 의원이 이제 한동훈 장관에 대한 어떤 평가도 있었던 거 아니 너무 오만하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표현도 있었기 때문에 한번 화력이 집중이 될 텐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국정감사라는 것은 사실 야당의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그런 감사 기간인데, 행정부가 지금 여당은 뭐 어떻게 보면 보호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야당이 뭔가가 국민적인 어떤 이해, 국민적인 관심사 속에서 잘못된 것이 없느냐,
뭐 이걸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감 스타라는 얘기들이 과거부터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얼마만큼 이제 적절한 명백한 증거를 갖고서 국민들의 공감대로 이끌어내느냐 이런 부분이죠. 그런데 지금 검수완박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의 최대의 국민적 관심사는 순방 외교 과정 속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의문 사항들이 있잖아요. 왜 48조 정상회담을 했어야만 하는지, 왜 태극기도 없이 비공개로 한일 정상회담이 하는지,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대통령실의 어떤 공간 개보수라든가 여기에 뭐 수의 계약을 했다, 뭐 영빈관에 대해서 갑자기 이제 신축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왜 네. 갑자기 많이 나오는지, 그리고 대통령실의 어떤 사적 채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로 아마 야당의 입장에서는 따져 물을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법사위뿐만 아니라 모든 상임위에서 아마 열심히 이런 행정부에 대한 견제, 감사가 있지 않을까 봅니다. 그렇죠. 이번 국감 같은 경우에는 좀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정권 교체 이후 5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지금 상황에서는 지난 정권에 대한 책임론을 강조하는 여당과 그리고 현 정권의 견제론을 들고 나올 야당이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법사위를 저희가 아까 홍유라 앵커랑 이제 여쭤봤던 이유는 이 법사위에 각종 뭐 민주당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뿐만 아니라 이 김건희 여사의 어떤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 뭐 특검 관련된 부분들도 얽혀 있기 때문인데 위원님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법사위에서 굉장히 충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가장 뜨겁겠죠. 6일날 법무부 국감 있고 17일날 헌법재판소 국감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검수완박법 문제 놓고 아무래도 뭐 다투지 않겠습니까? 20일날 그 대검 국감이 있는데 새로운 이원석 검찰총장 체제에서 수사 어떻게 하는지, 특히 전 정권과 관련된 수사 어떻게 하는지에 네. 대해서 뭐 집중적으로 따질 것 같고, 법무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뭐 수사나 이런 문제도 있지만 한동훈 장관에 대한 지금 야당의 어떤 공세라고 할까, 이런 게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이번 국감에서는 야당 입장에서는 이제 벼르고 나오겠죠. 그래서 한 장관을 이제 집중 공략하려고 할 텐데, 한 장관은 또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이제 반박을 하고 또박또박 이제 그 반발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네. 뭐 지금까지 상황이 얼마나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경제 그리고 안보가 굉장히 그 흔들리는 상황에서 어떤 그 진짜 그 정책적인 거, 네. 우리나라의 뭐 앞날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정쟁, 특히 이제 화면에 나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이제 사법적 리스크에 대한 반발로 야당이 강하게 여당을 밀어붙이는 이 상황이 그 국감에서 그대로 재현될 것 같아가지고 조금 뭐 우려가 앞서는 상황입니다. 네. 네, 지금 상임위별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증인을 채택해야 한다라는 이 주장들이 맞붙으면서 여야 대치는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 모습 만나보시겠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처리한 것을 폭력이라고 말씀하시면 그거는 위원장으로서 수용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퇴를 선포합니다. 발언 기회도 안 주고 추가로 위원장님 지금 뭐 야반 도주하시는 겁니까 이 대낮에? 네, 변호사님,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논문 표절 의혹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입시 비리 경향한 증인 명단으로 좀 맞불을 놓겠다, 이런 계획인 건가요? 사실 이 맞불 전략은 별로 그 실효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국민들 보시기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논문 표절이라든지 허위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감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문제 본질을 회피해서 그렇다면 야당에도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본질을 좀 흔드는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 인데요. 국민들 보시기에는 만약에 뭐 이재명 대표의 뭐 논문 표절이라든지 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특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입시 비리 의혹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재판 중인 상황이고 네. 일정 부분은 또 재판에서 확정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아무리 야당에 대한 문제를 이 본질을 흔든다고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또 허위 의혹이라든지 논문 표절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맞불 전략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들을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차장님, 무엇보다 영빈관 신축 문제나 또 용산 대통령실 이전 문제, 이것도 굉장히 중점적으로 다뤄지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야당으로서는 그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어떤 이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치적으로 그 여당에서 꼽고 있는 것이 이 청와대를 지금 용산으로 옮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에 약속했던 이전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이전 비용이
들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 문제 제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번 국감은 보면은요. 네. 그러니까 여당은 어차피 뭐 약간 좀 그 수세적인 입장이라고 본다라면 야당이 이 날카롭게 지금 이게 국정감사를 준비했다라면 이렇게 할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출범한 지 불과 뭐 이제 5개월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두드러진 실정이라고 꼽을 만한 것이 없고 더더군다나 지금 이제 어떤 뭐 권력형 비리라든지 아니면 행정 어떤 그 실책에 따른 어떤 국민 불편이 초래됐다. 이제 이런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는 어떤 국정 현안이 아직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예전에 대선 때 있었던 이슈가 이번 국정감사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연장전이 지방선거였다면 이번 국감은 이제 대선 인저리 타임, 뭐 한 4분, 네. 5분 그 남은 이 축구 경기 하듯이 남은 이 대선 때 쟁점들을 이 증인 참고인으로 이 불러서 문제 제기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 벼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과연 이게 국민들이 지금 대선 끝난 지가 벌써 이제 6개월이 다 돼가지 않습니까? 네. 이제 새롭게 대한민국 지금 이제 이 새 정부가 출범해서 얼마나 국정을 잘 준비해 왔는지를 면밀히 따지고 내년에는 그러면 어떻게 더 이 위기를 좀 극복할 것인지 정책을 가다듬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내실 있는 국감을 많은 국민들은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 네. 여든 야든 너무나 지나치게 좀 정쟁 위주의 어떤 정치 공세 국감으로 흐르고 있는 것은 상당히 좀 안타까운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아침에 기사를 다 찾아보니까 국감에서 어떤 내용이 주로 다뤄질 것 같으냐 이렇게 전망을 다 내놓아 봤는데 거의 다 이번 순방 관련된 내용들이 모든 법사위, 교육위, 과학방송통신위원회, 뭐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다 다뤄질 것 같다, 주요 주제로 다뤄질 것 같다 이렇게 좀 하나의 주제로 매몰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시죠. 자, 이 윤석열 대통령이요. 박진 외교부 장관의 이 해임 건의안을 거부했습니다. 여야의 입장 우선 들어보시고 관련된 이야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임 건의안을 거부하신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민주당도 거부할 줄 알고 이걸 했습니다. 늘 당리당략적으로 우리 당이나 대통령에게 뭔가 흠을 잡고 해코지하려는 그런 것만 드러났다고 봅니다. 국민 여론과 국회를 무시한 오만과 독선을 다시 한번 극명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 해임 건의안을 상정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사퇴 촉구 결의안을 냈고 민주당은 외교참사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강대강 이 대립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위원님. 지금 보면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권이 해임 건의안 한번 이제 해서 단독으로 이제 처리를 했는데 이것이 혹시 이번 박진 외교부 장관뿐만 아니라 다른 장관들에 대한 어떤 해임 건의안 지금 보면 뭐 한동훈 장관 굉장히 뭐 눈에 가시처럼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해임 건의안 이어질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대체로 예상할 수 있는 거는 그 박진 장관 이제 해임 건의안을 굳이 그 표결까지 한 거는 이후에 이제 한동훈 그 이상민 그 행안부 장관에 대한 아마 탄핵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은 야당에서는 지금 이제 검찰이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하는 걸 굉장히 이제 두려워하고 있는데 실제로 한동훈 장관이 그 수사 지휘권이 없고 수사 지휘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수사에 관여는 안 할 것 같은데 어쨌든 한동훈이란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약간의 두려움, 그다음에 약간의 그 이제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3분의 1 발의하고 2분의 1 결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 헌재에서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직무가 정지가 돼요. 짧게는 한 뭐 2, 3개월에서 길게는 뭐 5, 6개월까지도 갈 수가 있겠죠. 그럼 그때까지는 어쨌든 법무장관이 공석이니까 검찰의 수사 동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기대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이원석 검찰총장 체제가 한동훈 장관이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그거는 수사한다고 보고 오히려 이거는 정치적 문제가 돼가지고 아마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 위상이 엄청나게 그 헌재에서 그걸 인용을 하든 기각을 하든 올라갈 것 같고 지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이상민 그 탄핵안에 이어서 아마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특검법도 또 강행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지율을 봐가면서 윤석열 그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도 밀어붙이고 싶어 하겠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한 다음에 얼마나 쉽게 정권을 잡았습니까? 또다시 그 탄핵의 추억을 이제 되새겨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국민이 그걸 용납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 분들 조금 이성적으로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강공을 하는데 뭐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것도 있고 어떤 부분은 그 사과나 유감을 표명할 될 부분도 있고 어떤 경우는 다시 조금 바로잡을 대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무조건 지금 막 모든 문제를 정쟁으로 모든 문제를 윤석열, 김건희로 몰아가는 걸 이 상황을 우리 국민이 용납을 계속 방치를 할까요? 아마 그 장기적인 전략은 좀 잘 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좀 강력히 잇따라 추진하는 국무위원 불신임 조치는 어떠한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는가 궁금해지는데 소장님 일각에선 이런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불통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계산이 있는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던데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면 되죠. 그러면 불통 이미지 안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입법부의 어떤 해임 결의안이 장관의 해임 결의안이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이걸 잘못 썼을 때는 정책 효과가 역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왜 민주당이 이때 쓸 수 있었느냐? 지금 외교 참사에 관련된 거거든요. 지금 60% 이상의 국민 여론조사로 나타난 걸 보면 외교의 부실함, 외교의 실패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성과가 사실은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어느 누구도 이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거나 사과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그러면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 국민을 대표해서 해야 되는 역할이거든요. 안 하면 또 국민들이 지금 민주당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거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이거를 하게끔 만든 것은 저는 정부라고 봐요. 대통령이고. 지금 사실은 해임 결의안을 하기 전에 대통령이나 외교부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부실 외교에 대한 부분들에서 어떠한 부분들은 좀 미흡했고 잘못했고 뭐 이런 것들을 좀 허심탄회하게 국민들에게 얘기를 하고 이걸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민주당이 이거 못 냅니다. 해임 결의안. 저는 이 해임 결의안의 어떤 반복적인 한동훈 뭐 나중에 가서 대통령 탄핵까지 간다. 저건 있을 수 없다고 보고요. 이러한 어떤 중대한 사건이 있지 않으면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지지 않고 이런 것들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야당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 사안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사실은 여당이나 정부의 어떤 태도를 우리가 국민들이 보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 사안이 계속 갈 것이냐 말 것이냐가 판단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뭐 여의도 국회 상황이 정말 여야 강대강 대치 상황으로 계속 점철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용산 대통령실,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지지율 준비해봤습니다. 자, 부정, 긍정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긍정 65, 부정 65, 긍정 24. 이게 가장 최근에 조사된 게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자, 내부 총질 문자와 만 5세 취학 논란이 불거졌던 8월 초와 같이 지금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이 상황인데 아마 비속어 논란 대응과 관련해서 이 여권에 대한 어떤 실망감이 드러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권 내에서도요. 이 비속어 논란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발언이 나왔는데 저희가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를 가지고 온 국민이 지금 청력 테스트를 하는 이런 상황이 그 자리에서 사과하고 지나갈 일을 끝낼 일을 이렇게 국민들을 정말 너무 개돼지로 취급하는 그런 코미디 같은 일은 당장 좀 중단하고 이 문제는 뭐 깨끗하게 사과하고 지나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주에 워낙 이슈가 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내용인지 아실 것 같은데 홍준표 이 대구시장이요. 이 유승민 전 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 뭐 댓글을 남겼는데 자기네 의견을 밝혔습니다. 자, 어려움에 대통령이 처해 있을 때는 좀 침묵하는 게 도와주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본인이 운영하는 SNS에서 누군가 묻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댓글을 달았는데요. 구자영 차장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너무나 이제 복잡한 현안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조금 판단하시는데 어려움이 겪을 수가 있을 텐데요. 저는 홍준표 의원은 처음에는 아마 이제 대통령이 유감 표명을 하거나 비속어 논란에 대해서 좀 대통령 본인이 결자 해지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승민 전 의원을 향해서 침묵하는 게 대통령을 도와주는 거다라고 약간 태도가 바뀐 이유는 뭐냐면 야당인 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그걸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저렇게 이제 공세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 총질 비슷하게 대통령을 흔드는 것과 같은 비판의 목소리는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지금은 야당이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서 총공세를 하고 있는데 여당 내부에서조차도 대통령을 비판한다라면 야당의 공세에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런 국면에서는 오히려 침묵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저는 홍준표 시장이 뭐 이렇게 여권을 생각하고 대통령을 생각해서 저렇게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에는 약간 이제 원칙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 도대체 뭐 외교 참사라는 이제 야당의 비판 그리고 비속어 논란이 어디에서 비롯됐느냐. 결국 이것은 여당, 외교부 그리고 대통령의 어떤 신중치 못한 언행에서 비롯됐으니 그거에 대해서는 유감 표명 또는 뭐 간단한 사과를 하면 넘어갈 문제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 이 어떤 정치적인 여야 어떤 극한 대결로 치닫는 상황에서 여당과 대통령을 더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현실적인 그 이유를 펴고 있는 이 홍준표 시장의 입장이 좀 갈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연달아 SNS에 글을 올려가지고 개혁적이지도 않은 사람들이 개혁 보수 타령하는 거 그만해라라고도 하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얘기도 하고 계속해서 강경한 글을 올리고 있는데 이제 여권 내부에서는 이 비속어 사용 논란이 좀 장기화되는 게 부담스럽다는 기류도 읽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위원님? 그렇죠. 빨리 해소되면 좋겠죠. 대통령이 이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여당은 이제 가급적이면 그 대통령을 그 보호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원칙적으로는 옳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실이 잘못한 게 있다면 또 대통령이 잘못한 게 있다면 당 내에서도 비판하는 건 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비주류의 역할일 수도 있고 또 당내 민주화의 어떤 상징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유승민 의원은 조금 좀 그 특별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난 이제 대선 경선에 나왔는데. 같이 경쟁하다가 윤석열 후보가 됐습니다만 유승민 전 의원은 전혀 선거운동을 도와주지 않았죠. 선거 마지막 날 마지못해서 기록은 남겨야 되니까 종로 유세에 한번 참여했었죠. 그런 사람이 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어려울 때는 탁 나타나서 이렇게 비판하는 게 당내에서 보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보는 거고 특히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과 우리 대통령실이 우리 국민을 개돼지로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표현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이런 문제고 홍준표 대표는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이건 굉장히 직격탄을 날린 거였는데 우리 내부를 흔드는 탄핵 때 같은 세력이 또 있는 것 같다 이 얘기는 민주당이 저렇게 나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동훈 장관 탄핵하면은 유승민 당신은 찬성할 거냐 반대할 거냐 묻는 거예요. 또 민주당이 저렇게 나와서 결국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서 또 탄핵이라도 추진하게 되면 유승민 당신은 찬성할 거냐 반대할 거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 행위라는 것이 작용에 따른 이제 반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민주당이 박진 장관에 대한 이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또 제출했다 하더라도 국회 표결을 하지 않았다라면 오히려 국민 여론은 이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외교부를 향했을 가능성이 큰데 워낙 이제 힘을 과시한 거 아닙니까? 과반 의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야당이 네. 얼마든지 장관 해임 건의할 수 있고 앞으로 탄핵까지도 할 수 있다. 이걸 가시적인 힘을 보여주니까 소수 여당 입장에서는 이제 단결할 수밖에 없거든요. 옳고 그름의 문제는 이제 조금 국면이 지나간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홍준표 시장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대통령실 입장도 지금 비속어 논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금 그것을 좀 왜곡한 것에 대한 어떤 진상을 밝히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장기화되면 대통령실도 결코 좋지 않겠지만 야당으로서도 썩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기는 좀 어렵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보시기에도 탄핵 전야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 탄핵 얘기가 지금 이 장면에서 왜 나오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고요. 지금 그것을 언급하는 거는 상황을 지나치게 과장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의 어떤 생각 속에서 네.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홍준표 지사 얘기의 대상은 사실 유승민 전 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사 입장에서 정치적 발언들을 계속 이어가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유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공직에 있질 않으니
굉장히 자유롭게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상 이 대구 경북 민심에서 상당 부분 개선되고 있어요, 최근에. 그런데 이제 대구의 시장의 입장에서는 이걸 견제하지 않으면 대구 민심의 어떤 경쟁에서 약간 밀려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좀 그런 맥락에서 아마 홍준표 지사가 견제구를 지금 날리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국민을 보고 정치하는 거지 지금 대통령이나 여권을 위해서 정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숨기는 것이 또는 무조건 감싸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냐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이런 부분은 오히려 더 공개하고 투명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국민의 입장이다에 부합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 순서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속되는 비속어 논란 중심으로 짚어봤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 스토킹, 미행 논란 이런 거 한번 알아볼까요? 넘어가시죠. 법정에서 정상적으로 한 변론에 대해서 허위 사실 명예훼손 그리고 고소한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태어나서 처음 들어봅니다. 네, 한동훈 장관 측이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요. 경찰도 거기에 맞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28일에 한동훈 장관 측에서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제 신원 미상의 한 사람을 이제 고소했다 이런 것이 이제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알고 보니까 한 유튜버 관련자가 한 달 정도 이제 한동훈 장관의 퇴근길에 그 자택까지 가는 길을 좀 미행한 것으로 좀 밝혀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런 혐의를 일단 받고 있고요. 일단 경찰에서는 접근 금지를 일단 조치를 해놓은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앞으로 이게 일단 수사가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수사 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문제는 이 스토킹 하게 되는 어떤 목적이랄까요? 그게 이제 언론 취재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취재가 어떤 취재를 위한 것이었으며 정당한 행위였는지 그리고 그 과정의 수단과 방법이 적법했는지 여부가 좀 쟁점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만약에 그 취재를 넘어서는 불법적인 스토킹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당연히 여야 할 것 없이 정치 진영을 떠나서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는 행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해당 유튜버는 과거에 열린공감 TV의 관계자였는데 이 열린공감 TV에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 아무리 정당한 취재라도 위법 행위를 자행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위법하게 취재하는 거 기자가 지양해야 할 일이다라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해당 채널, 그러니까 이 열린공감 TV에서 나와서 차린 다른 더 탐사의 관계자는 인정은 하지만 이게 취재 차원이었다. 미행이나 스토킹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차장님. 그런데 이 스토킹이냐 취재냐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 게 맞을까요? 네, 그 두 분도 이제 기자시니까. 저렇게 차량 미행하면서 취재합니까? 한 10여 년 제가 언제 10여 년 전쯤에 이제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거악을 만약에 이렇게 거악을 척결하기 위해서 이 부패 혐의가 있는 사람을 이제 미행해서 취재해서 밝혀냈다 이런 미담이 과거에는 있었습니다만 네. 지금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취재 자체는 네. 이제 독수독과라고 해서 과정 자체가 문제가 있으면 그 잘못된 과정으로 취득한 정보는 유효하게 인정받지 못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취재 과정도 정당해야 되고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됩니다. 만약에 한동훈 장관에 대한 취재를 하고 싶으면 네. 일단 법무부 대변인실에 어떠한 내용으로 어떤 취재를 하고 싶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고 싶으면 직접 만날 시간을 정해달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질문이 있으면 답변을 받고 싶은 게 있으면 이 질의서를 보내거나 그리고 지금은요 법에는 정보 공개 청구를 또 이렇게 정부 기관에는 하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도 충분히 취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모르게 저렇게 차량으로 이 뒤를 밟아서 취재를 한다. 이것은 취재를 빙자한 이렇게 미행일 가능성이 좀 크고요. 네. 이것은 이제 경찰 수사를 통해서 뒤쫓아간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범죄가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행위 자체는 그렇게 정당하게 볼 수
없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논란의 중심에도 있고 상당히 주목도가 높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취재를 한다라면 이 정당한 방법으로 해야지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위원님께서는 어떠십니까? 뭐 취재 현장에 오래 계셨으니까 지금 저 어떻게 보이시는지도 궁금하고 이렇게 미행하면서까지 이 공인을 미행, 스토킹, 하여튼 그 단어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세요? 뭘 취재하기 위해서 그렇게 따라붙었을까요? 얼마나 간이 큰 사람들이길래 그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을 미행한다는 이게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우리나라 법치가 얼마나 무너졌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정말 헛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일단 이 열린 공감 TV든 지금 이제 새로 만들었다는 유튜브든 언론사라고 하는데 이게 언론사입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등록은 돼 있나요?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언론사면 만약에 취재를 한다고 하면 기본적인 원칙들이 있어요. 뭐 팩트 체크라든지 게이트키핑이라든지 열린 공감 TV든 지금 저 유튜브 사이트든 그런 기본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까? 한동훈 그 장관 왜 한 달 동안 미행했느냐? 뻔하죠. 퇴근하고 누구 만나나? 혹시 정치인 안 만나냐? 정치인 만나면 누구 만났다 대선 특별했겠죠. 또 어디 안 가나? 혹시 용산 안 가냐? 용산 갔으면 뭐 난리 또 날라고 했겠죠. 근데 어떡하죠? 한 달을 미행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한동훈이 깨끗한 것만 그냥 밝혀주고 말았네요. 우리가 그 언론이라고 할 때 그 아무리 그 언론 자유고 표현의 자유가 강조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어요. 이전에는 이런 일이 있긴 있었어요. 그 새벽에 일찍 출근해가지고 공무원들 사무실에서 서류를 본다거나 아니면 회의장에 미리 가서 녹음기를 놓고 나중에 녹음해서 그걸 듣는다거나 예전에는 뭐 낭만처럼 얘기하지만 이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지금 네. 어떠한 취재 행위도 법을 넘어서 할 수 없습니다. 네. 법을 위반하면 엄하게 처벌돼야 되고 이 문제는 이게 단순 미행이든 스토킹이든 아무튼 그 법에 따라서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요즘에 굉장히 이런 관련된 교육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채널에도 많이 받고 있고 뭐 취재 윤리, 취재 도덕 관련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왜냐면 취재 받는 사람들의 입장도 있으니까요.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 상황을 보고 나서 굉장히 놀라긴 했습니다.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뭐 다른 사안으로 또 시야를 볼 수도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기자들의 특종에 대한 욕심은 뭐 그걸 위해서 사실은 기자 생활 한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거에 그렇죠? 대한 열망이 네. 강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네.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이 절차가 또 결과에 부합하게 정당해야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뭐 취재할 사안이 있다. 그럼 전화를 해서 내가 이러한 부분에 묻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 뭐 거절하거나 받아들이거나 할 텐데 일상적으로 이렇게 뒤쫓아 다닌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생활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거는 취재라고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한 어떤 기준들을 만들어서 네.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미행당한다 뭐 이런 생각을 갖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자, 민주당과 한동훈 장관 충돌도 계속해서 이런 가운데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이 검수완박 관련해서 공개 변론을 한 장관이 했지 않습니까? 이 변론에 대해서 민주당이 고소장을 제출했는데요. 이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고요. 관련 사안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보복, 검찰의 전행이 현실화되면 모든 걸 내걸고 싸우겠습니다.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습니다. 당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로부터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며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게 다른 맥락, 다른 취지로 발언한 거고 변호사님.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이제 고소장을 제출한 건데 맞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일단 맥락이나 취지와는 다르게 이제 내용들을 짜깁기 해서 얘기했다. 이제 이것이 허위 사실이다라는 주장입니다. 네. 어떤 것이냐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 이런 발언은 사실 검수완박과 관련해서는 그 맥락이나 앞뒤 취지상으로 봤을 때 바로 연결되는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한동훈 장관이 그 공개 변론에 나가서 마치 이제 민주당이 뭔가 뭐 자당에 있는 정치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검수완박을 한 것으로 공언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특히 박홍근 원내대표 입장으로는 본인이 뭔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검수완박을 했다라는 말을 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부분은 허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꼬집어서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뭐 한 장관 같은 경우에는 허위 사실이 뭐냐, 뭐가 허위 사실인 거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되묻고 있는 상황인 거죠. 한번 들어보시죠. 도대체 뭐가 허위 사실이라는 것인지를 봐도 모르겠습니다. 누구를 지키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게 검수완박의 추진과 관련이 없는 얘기였다라는 건가요? 저희가 법정에서 한 변론에서 한 말들은 모두 사실입니다. 자, 재판장 밖에서 이러지 말고 할 말 있으면 재판장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라. 오히려 호기롭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한동훈 장관인데 예전에 탄핵, 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런 재판 관련해서도 이 정도로 뭔가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적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이나 이런 관계자들이요.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근데 저는 박홍근 원내대표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게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 고문을 지켜내겠습니다 했는데 그럼 그게 그 검수완박하는 목적이 아닌가요? 그럼 검수완박하고도 절대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지키지 않을 건가요? 지킬 거잖아요. 그 취지를 솔직히 얘기한 거 아닙니까? 다만 이재명, 문재인뿐만 아니라 본인을 비롯한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뭐 지키고 싶었던 심정이 있겠죠. 뭐 그걸 말씀하시는 건지 저렇게 주장하는 건 억지라고 생각하고 법정에서는 자기 보호 또 남의 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오가는데 그 말을 갖고 문제 삼으면은 매번 재판 때마다 그 명예훼손 또 소송이 나와야 되나요? 그리고 검수완박의 목적에 대해서는 이미 그 민주당에 몸담았던 양향자 의원이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의 한 강성 의원이 자기한테 오더니 검수완박 이거 안 되면 큰일 난다. 문재인 정권 청와대 20명 구속당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거를 양향자 의원이 자기 이름을 걸고 인터뷰를 해가지고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 변론에서 한동훈 장관이 그 얘기까지 했어요. 그럼 그 다 같은 맥락인데 그거는 무슨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그 취지가 아니다. 뭐 저는 아마 그 어느 지금 재판장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받아들이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한동훈 장관의 이런 반응들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은 이런 반응을 또 내놨습니다. 그것도 한번 들어보시죠. 그 발언을 앞뒤 맥락을 잘라서 다른 어떤 몇몇 정치인의 발언과 함께 모아서 마치 범죄 수사를 막기 위한 의도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이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역대 법무부 장관이 이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요. 약간 비아냥거리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태도나 모습이 지금 딱 윤석열 정권의 오만한 모습과 오버랩되어서 보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표현 중에 보니까 뭐 비아냥이라는 표현도 들리고요. 또 박홍근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깐죽대는 입장을 내놨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소장님. 그러니까 지금 야당 의원들이 한동훈 장관에 대한 어떤 심정은 되게 불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오만하다. 뭐 그런 평가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검수완박을 하면은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보호가 되느냐는 거예요. 검수완박하면은 예컨대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뿐이 없거든요. 기소권만 이제 검찰이 갖고 그러면 수사권을 이제 수사청이든 뭐 경찰청으로 갈 텐데 그럼 그분들은 수사 안 하나요? 그러면 범죄가 있어도 막아지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검수완박 자체가 수사의 어떤 마비로 이어진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상황을 굉장히 호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 법의 취지는 검찰이 과도한 권한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소권, 수사권, 거기다가 뭐 수사 종결권, 뭐 이 다 아주 중요한 어떤 권한들을 다 갖고 있으니 이런 것들을 좀 나눠서 견제와 균형의 어떤 원리들이 좀 작동이 돼서 이 남용을 막자 뭐 이런 취지인데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만약에 검수완박하면은 수사가 안 된다는 식으로 누군가가 범죄가 있어도 막아진다는 식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그럼 검찰 몇십만 명의 검찰들은 뭘 하고 계시는 분들인가요? 변호사님 그런데 어떠세요? 지금 보면은 일각에서는 강성 지지층, 뭐 야권의 강성 지지층 개딸들 사이에서 한 장관 탄핵 운동도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깐족된다, 비아냥거린다, 오만하다 이렇게 말로 때리고는 있지만 때리면 때릴수록 체금이 커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동훈 장관이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 여부는 민주당 내부에서 물론 검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뭐 당론으로 채택되거나 이런 단계는 일단 아닌 것 같고요. 수기 과정을 당연히 거쳐야 되는 것이고, 근데 반드시 한동훈 장관 탄핵에 대한 그 이론 자체는 한동훈 장관이 어떤 몸집이 커졌다, 뭐 불편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탄핵은 말 그대로 요건을 성립해야 됩니다.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어야 되는데요. 실제로 한동훈 장관이 하고 있는 그 시행령 통치, 그러니까 검수완박법을 시행령을 통해서 그 상위법의 취지를 위반하는 것들, 그런 것은 법률 위반, 헌법 위반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탄핵의 요건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당연히 야당으로서, 헌법기관으로서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만 정치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 탄핵을 발의할 시점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많은 의견들이 갈리고요. 뭐 강성 지지자들이 그 부분을 빨리 진행해야 된다, 이런 이론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계속 강조하지만 앞으로 있을 국감에서도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정확한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법리에 맞춰서 질문을 해서 한동훈 장관의 어떤 의혹이라든지 뭔가 부족한 점을 세세히 물어본다면 충분히 맞는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사사건건 민주당과 부딪히는 한동훈 장관 이 스토킹 논란까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넘어가시죠. FC 성남 이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요, 관련자를 기소하면서 이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이 최측근으로 불리는 정진상 정책실장이 공모를 했다, 이렇게 적시를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자웅 차장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검찰이 수사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공소장이라고 하면 이제 그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 검찰이 이제 법원에 제출하는 공식 문서인데, 그렇죠. 거기에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와 이 정무조정실장인 정진상 실장, 당시에는 이제 성남시 이 정책실장이었고 경기도 정책실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최측근 인사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정진상 실장과 이 공모 관계에 있다라는 것은, 만약 성남 FC 후원금 관련된 그 혐의가 네. 정진상 실장에게 있다라면, 그 정진상 실장이 만약에 그 후원금과 관련된 어떤 이 불법 행위에 연루가 돼 있다라면 이재명 대표도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걸 지금 그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어떤 그 검찰의 이 수사가 굉장히 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이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 성남FC의 전 대표인 곽선우 전 대표는 실질적인 대표였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이 쟁점이 되고 있는 후원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목소리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후원금 규모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단시간 내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에요. 몇 억 받으려고 그러면 진짜 한 6개월 이상 열심히 수시로 찾아가면서 그래야 겨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뭐 몇 천만 원 받기도 쉽진 않은데, 근데 그 금액 자체가 사실 저희 독자적인 어떤 영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아닙니다. 아니 그렇게 금액 받는 시민구단이 어디 있어요? 설명은 이런 겁니다. 후원금 규모가 너무 크다. 그래서 이 정진상 실장에게 출처가 어디냐라고 물어봤다고 하는데 대답은 이랬다고 합니다. 네, 한번 물어봤죠. 아유, 어떻게 이렇게 큰 금액 유치하셨어요? 했더니 다 그런 게 있어요. 딱 그거 한마디로 끝났어요. 더 이상 안 묻지 않았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곽 전 대표의 주장인 건데 광고비냐 후원금이냐,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항이거든요. 이게 광고비냐 후원금이냐, 그리고 정진상 실장이 그걸 유치하는데 실질적인 어떤 대표 역할로서 유치한 거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사실 굉장히 간단해요. 그러니까 광고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실제로. 안 받았다 그러면 후원금이에요. 돈이 들어왔는데 광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네. 후원금인 거고요. 광고를 했다 그러면 광고비입니다. 그건 뭐 금세 확인되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광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정진상 씨가 여기에서 이제 유치의 역할을 했는지, 모든 지금 지자체들이 이제 구단들을 갖고 있는데 처음에 만들 때 이 지자체가 광고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클럽들이, 구단들이, 그러니까 지자체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협조를 하는 그런 차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결을 시켜준다거나, 그거는 뭐 비단 성남시만 그렇게 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최근에 공개된 그
성남 FC의 내부 문건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광고 수입 목표액, 뭐 실적,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만약에 이거를 실질적으로 성남시가 했다면 성남 FC가 왜 이런 문건들을 만듭니까? 스스로가 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의도적으로 지금 예컨대 FC의 역할을 줄이고 성남시가 모든 것을 해서 여기에서 이익을 가져갔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 위한 그런 취지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건 돈의 흐름이 어디로 잡혔느냐예요. 결국에는 광고해서 누가 이익을 받느냐를 판단한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네. 뭐 이 성남 FC 의혹, 이 수사 관련해서는 계속 재판도 이어지고 수사도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더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와 함께 쌍방울 그룹 관련된 수사도 검찰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이 된 바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는데 뇌물 받은 시기가 경기도에서 재임하고 있었던 이런 시기와 겹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다,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도 뭔가 수사를 조만간 받을 수 있게 될까요? 뭐 그럴 가능성이 있죠. 이제 지금까지 나와 있는 수사 결과로만 보면은 직접적인 연계 가능성이 있는 거는 이제 대북 사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카드 등 뇌물 한 3억, 4억 정도 받고 그다음에 그 차량도 뭐 3대나 지원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걸 받고 뭘 해줬느냐? 실질적으로 해준 게 이제 조금 드러나고 있죠. 북한과 무슨 희토류 광물 사업을 주선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담당자들이 만났잖아요. 그러면서 쌍방울 나노스라고 그 계열사 주가가 굉장히 떴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나오는 보도에 따라 다르지만 네. 그 주가 폭등으로 인해서 김성태 회장이 엄청난 수익을 올렸어요. 몇백억 얘기가 나오기도 그렇습니다. 하죠. 그래서 대북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이화영 부지사 자기가 전결을 하느냐? 그건 아닐 거라 이거죠.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면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결재하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보고받지 않았겠느냐? 이런 당연한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수사가 1차적으로 진행되고 이화영, 이재명 두 분의 고리는 3개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그 쌍방울 고리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역시 그 대북 사업에도 조금 관여했지만 정치적으로 그 조직을 만들어서 도왔던 아태협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 그리고 이제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화천대유 아래 천화동인 1호의 그 실질 소유주가 이화영 지사를 보좌관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3가지 고리에서 이화영, 이재명 고리를 찾아내려고 지금 검찰이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지금 이 의혹 관련해서 중요한 인물이죠. 이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은 한국에 없는 상황입니다. 해외 도피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들 전해지고 있는데 뭐 싱가포르에서 태국으로 갔다. 그리고 변호사님 최근에는 베트남으로도 이동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쌍방울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사장이기 때문에요. 김성태 사장이 한국에 들어와서 일단 수사를 받아야 의혹들이 좀 풀려질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해외에서 도주 중에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태국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최근 입수된 정보에 따르면 베트남으로 갔을 가능성 높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여권도 무효화됐고 인터폴 적색 수배도 돼 있는데 어떻게 갔을까라는 그 추정들이 있는데요. 네. 육로로 이동했을 가능성이나 네. 뭐 미입국했을 가능성까지도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황제 도피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횟감을 뭐 현지에서 공수받았다는 등, 뭐 업소 여성을 호출해서 유흥을 즐겼다는 등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 언제 들어올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쌍방울 같은 경우에는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중간 매개자가 또 이화영 부지사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 김성태 전 회장을 잡느냐 잡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검찰 수사 향방도 갈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계속 뭐 이런 사안들 FC 성남하고도 나는 관계가 없고 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어떤 비리 의혹과도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마치 이게 범죄 뭐 아수라인지 수리남인지를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범죄 영화 시나리오 같다 그러면서 이 영화 관련된 영화 제목인데 아수라, 뭐 수리남인지 헷갈릴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어떤 입장을 보일지 궁금한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야당 대표로서의 어떤 존재감을 더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들어보시죠. 우리 입장에서도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라고 하시니까. 주장이 어쨌든 상반되는데, 일부는 뭐 말리면, 뭐 발리면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국민도 귀가 있고, 국민도 판단할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도 바이든 맞지 않습니까? 욕했지 않습니까? 잘못했다고 해야지요. 차장께 여쭤볼게요. 네. 약 일주일 전이랑 이 비서고 논란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걸 보고 이런 사법 리스크에서 어떤 궁지에 몰리니까 이재명 대표가 선을 그음과 동시에 뭔가 야당 대표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서 철저하게 각을 세우고 여론전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 최선의 방어는 그 공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선제 공격이 이 자신을 방어하기에 가장 좋은 이 뭐 기법이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대선 때 제기됐던 여러 의혹들이 검경의 수사를 통해서 지금 계속 어떤 사법 리스크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 대표로서의 어떤 역할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좀 위축된 측면이 있는데 네. 이제 엊그제 얘기만 놓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이 겨냥한 그 얘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 대야 공격수 네. 선봉이 되겠다라는 어떤 이제 태도 전환이 좀 읽혀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자신을 향하고 있는 사법 리스크는 사법 리스크대로 처리를 하겠지만 야당 대표로서 자신의 어떤 존재감, 대통령과 이 맞짱을 뜨는 아주 이 뭐 어떻게 보면 이 적수다, 뭐 맞수다 이런 이미지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어떤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좀 노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경찰, 검찰 수사가 오니까 이것을 좀 피하기 위해서, 이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다. 저는 일주일 전에 이재명 대표의 얘기는 굉장히 완곡했어요. 완곡한 비판의 용어를 씁니다. 그건 뭐냐면 대통령이나 외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어떤 사과, 반성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기회를 다 놓쳤어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장면에서 본다면 뭐 순방 다 성과가 있었던 것이고 아무 문제 없다는 식으로 지금 마무리를 지려고 하니 야당 대표 입장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됐다. 그런 이런 시간이 맥락에서 이제 어떤 흐름이 변화된 것이지 이것이 사법 리스크 때문이다. 그 전에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럼 또 왜 강하게 안 했을까요? 이재명 이제 대표의 말이 좀 이제 좀 거칠어지고 있죠. 뭐 사이다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기사 제목도 있던데요. 사이다하고는 뭐 조금 다른 차원이고, 사이다는 이제 그 막힌 걸 시원하게 풀어주는 거라면 이거는 조금 위협을 느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검찰 수사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이제 나는 민생에 전념하고 사법 리스크는 당에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는데, 본인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조금 그 검찰의 수사가 점점 목을 죄어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쌍방울만 하더라도 이화영 부지사 이미 구속돼 있습니다. 지금 아까 이제 뭐 황제 도피한다고 김성태 그 쌍방울 회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네. 베트남에서 예를 들어서 태국에서 베트남을 갔을 때 우리 정부가 베트남 정부에 김성태라는 사람 갔으니까 좀 잡아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죠. 네. 그렇지만 특정한 시를 그 지목해서 이쪽으로 중요한 혐의자가 갔으니까 베트남 정부에서 협조해 달라고 그러면 100% 협조하고, 특정한 시를 그럼 어떻게 그 우리가 지목을 하느냐? 교민들, 호텔들, 그리고 주변인들 통해서 이미 어디에 있다고 그 장소를 지목해서 그 해당 정부 어디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건너간 것 같고, 거기에서 지금 아마 집중적으로 송환 절차를 위한 작업들이 뭐 시작된다고 하니까 네. 머지않아서 돌아올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 대장동 관련해서 김만배, 남욱, 정영학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많겠죠. 자기의 재산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뭐 솔직하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심지어 유동규도 지금 그 입장이 변하고 있고, 또 하나는 화천대유에서 473억을 현금으로 인출을 했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 이 세 부분은 아마도 그 이재명 그 대표가 빠져나가기 어려운 그물이 될 거다. 이렇게 뭐 법조계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 순서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이유까지 알아봤습니다.
2014년 중국에서 대대적인 여우 사냥이 시작됩니다. 해외로 튄 부패 공직자와 기업인 등 경제 사범들을 여우에 빗댄 거죠. 정보와 수사 전문가로 구성된 사냥꾼들이 세계 각지에서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해외 69곳에 숨어있던 680명의 도피 사범을 붙잡았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고 있자면 한국판 여우 사냥을 벌여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정관계 비리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쌍방울 그룹 김성태 전 회장, 체포영장 발부, 여권 무효화, 인터폴 수배령까지 발령했지만 해외에 있다는 그의 행방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태국 또는 베트남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태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도주하면서 한식과 횟감을 현지로 공수해 먹었다는 등 강남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불러 유흥을 즐겼다는 등 황제 도피 정황만 더해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테라와 루나를 개발한 권도형 대표는 어떻습니까? 가상자산 코인 붕괴 사태로 수많은 투자자가 피해를 봤는데도 정작 그는 한국을 떠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99.9%라는 기록적 낙폭에 투자자들은 매일같이 가슴을 치고 있는데 난 죄가 없다, 도망간 게 아니다라면서 검찰과 숨바꼭질 중입니다. 죄가 없다면 떳떳하게 앞에서 밝혀야죠. 아무리 36개 중에 줄행랑이 제일이라고 해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형사사법체계가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무시당해서야 되겠습니까? 노자는 말했습니다. 하늘에 친 그물은 매우 커서 빈틈이 있어 보이지만 결코 그 틈을 빠져나갈 수는 없다.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해외로 달아난 이들 반드시 법 앞에 세워주십시오. 지금까지 하나요 뉴스였습니다. 탈북 이슈는 아마 처음 다루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주말 뉴스 라이브에서 처음 다루는 것 같은데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 위치한 북한 음식점의 조업원 5명이 탈북을 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5월에 한 명이 먼저 탈북을 했고요. 그 다음 달인 6월에 한 명, 그리고 지난 8월에 3명 해서 총 5명이 탈북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 2015년이었나요? 그 중국에 있는 이제 유경 식당에서 네. 한 12명이 동시에 탈북을 해서 한국으로 와서 13명. 네,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이제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집단 탈북은 이게 처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이 코로나 이후에 지금 그 해외에 있는 북한 식당들도 거의 영업을 사실상 네. 못하고 있었는데 힘들겠죠. 네. 그런데 그 식당 여종업원들이 또 북한으로 가지도 못합니다. 지금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현지에 있는 우리 교민과의 어떤 접촉이 있었고 그 접촉의 결과 한국으로 좀 탈북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이 식당 어떤 곳인지 궁금할 텐데요. 현지 교민들이 설명을 좀 했습니다. 어떤 곳인지 들어보시죠. 유명했냐고? 아니 그냥 한국 분들은 다 알죠. 알고 관심이 있어서 한 번씩은. 정확하게 정보가 이렇게 나왔던 건 아니고 그 몇몇 분들이 종업원들이 어디로 도망갔다고 한다. 그러니까 성업 중이던 식당인데 갑자기 문을 닫았고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 여종업원들의 신변 변화, 뭐 탈북 사실 이런 것들이 알려졌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식당이 꽤 유명했던 것 같아요. 현지에서도 유명했고 그리고 뭐 유튜버들이 가서 촬영하기도 하는 네. 좀 유명한 식당이었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문을 닫으니까 혹시 그 여직원들이 뭐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돌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저도 참 주목되는 부분이었는데 그 사랑이 시작이었다 이런 얘기가 없다, 있더라고요. 네. 참 드라마나 영화에 나올 법한 얘기인데 네. 사랑의 불시착. 그렇죠. 네. 5월에 처음에 탈북한 그 여성이 알고 보니까 한국 남성 교민과 사랑에 빠졌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남성이 줬던 그 편지에 들어있는 대사관 약도 하나를 보고 그 지도 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약도가 들어있었는데 그거를 보고요. 정말 목숨 걸고 그 대사관에 가서 탈북을 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나머지 4명의 여자 종업원들도 함께
연쇄적으로 탈북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저도 베이징 특파원 할 때 단둥 출장 굉장히 많이 갔었는데 거기서 이 북한 식당 가서 뭐 저희가 이제 취재도 해야 되니까 일부러 가서 식사도 하고 이랬지만 굉장히 그 분위기가 좀 엄숙합니다. 한국인들이 가면 신기하기도 하면서 엄숙한데 또 이렇게 사랑을 싹 틔웠다고 하고 또 좋은 뭐 결과를 맺은 거죠. 사실 자유의 땅으로 넘어왔으니까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생명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동료들이 순차 탈북에 나섰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해외에 나와서 일을 할 정도가 되면 위원님 출신 성분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20대, 30대 MZ세대, 북한판 MZ세대인데 좀 파장이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 젊은 세대들이 북한에서 많이 좀 탈북을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특별히 MZ세대에 겨냥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내놓고 있죠. 서로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귈 때 남친, 여친 부르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여성이 그 남자친구에 대해서 오빠라고 부르지도 말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북한 사람들이 우리 드라마 많이 보고 있는데 우리 드라마나 그 K-팝 보고 들으면은 징역 15년까지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총통제도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사랑의 힘을 그 막을 수 없고 또 네. 하나는 자유를 향한 열정을 막을 수가 없는 그렇죠. 거죠. 특히 5월에 이제 처음 그 한 분이 우리 대사관으로 와서 기순을 한 다음에 평양에서 보위부 요원들이 바로 와서 그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에 한 명이 더 오고 8월에 3명이 왔다. 그러면 북한의 어떤 그 통제 시스템도 무너졌다. 상당히 좀 그 무너져가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생각이 들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또 그 현지에 있는 우리 공관 또 요원들이 상당히 또 대응도 잘했다. 지금 보통 2019년, 18년 이전까지는 그 한 해에 우리나라로 오는 탈북민이 한 2,000명 정도 됐습니다. 네. 그런데 작년에 63명으로 확 줄었어요. 코로나도 있고 김정은이 탈북자를 이제 엄격하게 막는 것도 있지만 우리 그 강제 북송 사태 이런 게 영향을 미쳤는데 다시 탈북의 물꼬가 트이면은 북한으로서도 굉장히 북한 그 정권으로서도 뭐 타격을 입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북한 어제 저희 국군의 날이었는데 이제 도발을 또 감행했습니다. 이번 주에만 4차례 탄도미사일 발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한번 같이 들어보시고요.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 동맹과 우리 군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한미 연합훈련과 연습을 보다 강화하여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강력히 대응하는 행동하는 동맹을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네, 이런 목소리 내고요. 어제 국군의 날이었지 않습니까? 네. 우리도 강력한 이제 미사일 발사 장면을 공개를 했습니다. 소장님,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연이은 도발이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우리가 훈련이 끝난 다음에 이제 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네. 지금 이 와중에 쏜다는 건 그만큼 북한도 위협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 견제의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한미일 합동 지금 해군 훈련을 하고 있고 여기에 들어와 있는 그런 무기 체계들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네. 뭐 항모부터 시작해가지고 핵잠수함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북한도 그냥 마냥 손 놓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대통령도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런 긴장의 고조가 안 되게 관리하는 것이 또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집단 탈북 소식과 북한의 도발 소식까지 분석해봤고요. 네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60초 뒤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뉴스를 미리 보는 시간이죠. 앞으로 뉴스입니다. 내일 개천절엔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가 세종대로 사거리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한 뒤 도로 행진을 진행합니다. 도심권 차량 정체가 예상되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엔 택시난 대책이 발표됩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택시기사들의 심야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심야 시간 호출료 인상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요일부턴 요양병원 시설 등의 대면 접촉 면회가 허용됩니다. 확진자 7일 격리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남아있는 방역 조치 해제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 조사가 실시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홍 앵커 지금 보면 아침에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던데요. 네. 혹시 오후에도 비 소식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지금 비가 점차 강해지면서 수도권과 충남은 오후부터, 강원도와 충북, 경북 북부는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3도, 춘천은 22도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4도에서 7도가량 낮겠네요. 네, 내일은 개천절이라서 공휴일인데 비가 계속 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인천과 경기 서해안은 오늘 밤부터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면서 많은 곳은 100mm 이상의 큰 비가 오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네, 연휴 내내 비가 많이 오네요. 가을에 찾아온 이 늦더위는 물러나는 거겠죠? 네, 비는 이제 화요일인 모레 오전에 점차 그치고요. 이후에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쌀쌀해지면서 본격적인 가을 날씨로 진입할 전망입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요일엔 뉴스에이 라이브입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Mr. Blue Sky, please tell us why you had to hide away.